오늘 이 자리 국회 본회의장 앞에는 복도가 있습니다. 그 복도에 우리 의원들이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 위에 뭐가 있냐면은 과자를 잔뜩 모아놓은, 스낵을 모아놓은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으로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넉넉지 않은 살림에 저는 그런 그림만 봐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나도 저런 종합 선물 세트 과자 들어있는 거 한번 생일 선물 때 한번 받아봤으면, 부모님 저런 거 한번 사주셨으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저는 평생 그런 것들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의원이 되고 의회에 와서, 국회에 와서 본회의장 앞에 가니 그 선물 세트가 뒤늦게 잔뜩 차려져 있더군요. 방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거기서 맛있는 과자 한 몇 개 먹으면서 아침 요기 삼았습니다. 그렇게 종합이란 말은 따뜻하고 좋은 것으로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특금 제도에까지 붙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집권당 민주당 예상치 못한 거, 상상치 못한 단어들 참 잘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 특금까지 종합을 만들어내십니까? 특금이란 것이 뭡니까? 죄를 찾겠다고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궁극에서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잡는 거죠. 사람 잡는 걸 종합으로 한다. 어찌 보면 좀 섬뜩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은 굉장히 절제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증거에 한정해서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증거, 굉장히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증거, 그러한 증거들만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합이 붙으니 이 모든 절차가 들이태집니다. 그러면서 증거 법칙도 들이태지고, 그러면서 사람 잡아가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그 제도 자체가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필리버스터 하려고 이 자리에 있었는데 참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데, 오늘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열심히 잘 응하고 또 무제한 토론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는 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당의 마지막 저항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아껴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근데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무리해 가다 보면 결국 그 진실의 외양을 갖춘 거짓의 산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거 법칙이 무너지고 적법 절차가 무너지는 그러한 형사사법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형사사법 속에서 진실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 거짓의 집합체, 거짓의 모음인 경우들이 우리 인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얘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상군 단종이죠. 단종이 유배되고 암자의 처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장면 중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강 건너 단종 거처를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소리, 울부짖죠.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그리 생각을 할 겁니다. 단종에게 죄가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단종의 죄가 뭘까 생각을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서 저렇게 유배되고 저렇게 고통받고 결국에는 죽어가겠구나, 그리 생각할 겁니다. 단종의 유폐뿐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역사책 옛날에 공부할 때 항상 배우던 거 있습니다. 모갑자 기묘올사, 사화입니다. 한 번씩 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수십 명의 관료들이 죽어나가죠. 그 집안은 몰락하죠. 그때마다 아마 그들은 정의를 외치고 법을 외쳤을 겁니다. 집권한 자들은요. 근데 후대의 역사들은 그 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거짓의 산들인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결국 정치만 있었으니까요. 사화를 두고 법을 논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정치만 있었고 정치에서 밀린 자들의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종합특검을 얘기하는데, 이 특검을 두고 국민 일반이 야, 저게 법치를 세우는 거구나,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구나, 적법 절차가 지켜졌구나, 정거법칙을 엄격히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있으시겠습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아, 쟤들이 정권을 잃었구나. 그래서 정권이 저렇게 피해 복수를 하고 저렇게 잡아대는구나. 국민들이 그거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하십니다. 누가 봐도 그 정도는 잃습니다. 굳이 성인이 된 어른, 유권자만을 국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지간한 중고등학생도 조금 시사에 관심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면은 그 정도 판단은 합니다. 여기에 대고 진실을 얘기를 한다고요. 아마 개 중에는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국 그 옛날에도 사화가 벌어지면 척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력을 항구히 공고하는 방법만 고민하고 다시는 상대가 제기하지 못하도록 짓밟는 방법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것은 현재도 이 대한민국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법치를 표명하고 적법 절차를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현재 그대로 진행형입니다. 특검은 그들의 그러한 권력욕을 채우고 상대를 척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볼까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12.3 사화라고 해볼까? 아니면 올해가 병원이니까 병호 사화라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종합특검 사화? 딱히 좋은 명명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한 고민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화의 목적은 분명 복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공고화에 있습니다.
이런 사화가요, 그리 멀리 조선시대 역사책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사화를 적폐청산 사화라고 제 나름대로 명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익숙하시죠? 지금은 내란 사화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뭐 얘기만 나오면은 내란 이럽니다. 아주 그냥 내란이란 단어 때문에 귀에 피가 날 정도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 다 본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내용을? 아주 세뇌를 시키려고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적폐청산 사화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리 멀지 않은 역사의 시간입니다. 당시 사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저는 사법부 안에 있었습니다. 법원 안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사로 있었습니다. 시골 판사였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도 없는, 평생을 법정에 서서 그냥 법정 안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됐냐 재판을 주재하는 그 즐거움 하나가 제게서는 큰 사명감이라도 이룬 듯한 그러한 뿌듯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리 잘나지 못한 사람이 판사가 된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평생 시골에서 판사하는 걸로 내 인생을 종지부지어도 하나 아쉬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판할 때도 누구보다 많이 사건 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건 하나하나 기록 살펴가면서 그렇게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어찌 보면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은데 오타쿠 이런 표현 있죠. 약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아닌가. 그냥 세상 만사 읽고 오로지 재판이나 하면서 내 일신의 평온을 즐기는 그런 사람 아닐까 그리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그 적폐청산 사회에 끼어들었는지 휘몰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계치를 넘지 않으면 아마 제가 끝까지 참았을 겁니다. 근데 해도 넘어갑니다. 사법부에서. 판사가 영장도 없이 다른 판사 컴퓨터를 보겠다는 겁니다. 영장주의는 현대 사법에서의, 근대 사법에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판사라는 사람이 영장도 없이 동료 컴퓨터를 마음대로 보겠다. 안 보니 그 판사 수사해라. 탄핵해라. 어째 판사들이 이 지경까지 됐나? 그리고 법원 안에서 무리를 만듭니다. 자신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딱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법원 안에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있더니 그게 이런저런 비판으로 없어지니까 그다음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당시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정치를 하는 거죠, 판사들이. 세상 관심 없던 저도 그 지경은 못 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쳤죠. 그런데 제 외침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큰 힘은 그대로 가더군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구성원들은 법원 안에 모든 요직들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잘 나간다는 똑똑하다는 우수한 중견법관들, 엘리트 법관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다 청산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사법부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정치했냐고요? 정치를 막자고 막자고 하려니까 저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계산들 하십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판사들이 왜 정치를 하냐? 판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사법이 정치화됐으니 그렇게 됐죠. 적폐청산하겠다고 사법부 안에 깊숙이 주사바늘을 넣어서 정치를 주입을 했죠. 그러니 사법부 전체가 정치로 벌겋게 물이 들었죠. 그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적폐청산 사화의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적폐청산 사화의 아쉬운 대목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방송은, 전파는 국민의 전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전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파가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노조가 전파를 관리합니다. 방송을 노조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요, 방송통신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노형방송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이런저런 제도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인사권이라는 건 누가 가진 겁니까? 원래 기관장이 가지는 겁니다. 사장이 가지는 거죠. 아니면 경영 주체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방송은 딱 보니까요. 다른 거는 사장이 가지는데 다른 분야는, 유독 보도 분야는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의 관여가 꼭 필요하도록 다 바꿔놨어요. 왜 보도부만 그래야 되죠? 왜 거기는 노조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그 노조가 오로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 개선만을 위한 노조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정치화된 노조죠. 그렇게 철저하게 정치로 오염된 노조들이 방송, 보도 분야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적폐청산 사화가 벌어졌을 때 노조들이 좌파 진영에서 만들고 들어간 것들이 뭡니까? 진미위니, 진실과 미래를 위한 위원회니, 과거청산위원회니, 적폐청산위원회니, 이게 방송국뿐만 아닙니다. 정부 부처에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얘기하죠. 그람시의 진지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진지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 적폐청산 사화가 벌어지고 나라가 혼돈석으로,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망가져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리저리 알다 보니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그 진지전,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종합특검 역시도 이러한 일환의 하나입니다. 결국 정치적 숙청을 위한 특검입니다. 가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실소를 보입니다. 법원이 그리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웃죠. 그 법원이 그렇게 오염된 게 제 눈에는 다 보이니까요. 그 오염된 법원이 한 판결, 그게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법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법의 실체가 뭔지를 고민해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정치화된 판사들이 한 그 판결에 빗대어서 정당성을 찾고, 그리고 그걸 빌미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죠. 이게 일상화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법원의 판결만 그러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헌법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한 처분들을 보면은 기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에 딱지가 알 정도로 내란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멜로디로. 헌법재판소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재판에서 초식에 두고 재판하는 게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분명 명백하게 리서치는 안 해봤지만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재판을 초시계로 두고 한다는 것은 그 유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야말 노릇입니다. 초시계는요, 국회 상임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가끔 있습니다. 그건 토론하는 장소고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장소니까 때로는 그거는 뭐 그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초시계를 두면요, 진실 발견하고는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초시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증인을 불러서 당신에게 1시간의 시간을 질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질문에 잘 답변해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1시간의 끝만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회피하면서 시간 끌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증인은 증거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증인들을 데리고 재판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판사가 단독 재판장으로 판사가 이제 배석 판사 기간을 끝내고 재판장이 되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재판 진행하는 겁니다. 재판 진행하는 거라서 어째 재판 진행해야 될지는 재판 몇 번만 해보면은 이래 하는 거구나 다 압니다. 순서도 다 알고 대충 서로 법정 안에서 소란스러워질 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도 알고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헌법재판관쯤 되면은
이미 판사 경력이 20년 이상씩 다 넘은 사람이니까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 순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라는 사람이 재판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는지 그걸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재판 진행은 생물입니다. 언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지, 그 답변에 대해서 증인이 어떤 식의 소란을 피울지, 또 상대가 어떤 증인을 갑자기 신청할지, 모든 것들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재판 절차를, 재판 진행을 회의를 통해서 한답니다. 물론 중요하면 뒤에 가서 잠시 회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전에 각본 짜놓고 시나리오 짜놓고 하는 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나리오를 짠다는 것 자체가 재판은 이미 형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시계를 두고 시나리오 써가면서 무슨 영화 제작하듯이 해서 한 재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달 걸렸습니까? 채 몇 달 만에 끝장을 냈습니다. 1국의 국가 원수를. 그런데 690일쯤 될 겁니다, 아마 우리 특검이. 그런데도 아직 진실을 발견을 못했네요. 그때는 그냥 무능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1국의 대통령을 몰아내는 거는 6개월이 안 돼서도 몰아낼 수 있고, 시나리오 써가면서 영화 각본 쓰듯이 써가면서 초시계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몰아내면 되고, 자, 이 사건들은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꼭 특검이 하고, 특검도 690일, 720일 되나요, 그러면? 을 들여서 해야 된답니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핵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요, 독일의 탄핵 제도를 빌려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87년도에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포커스가 있었으니까. 독일의 대통령은요, 직선이 아닙니다. 독일의 대통령은 연방의원, 주의원들이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그 의원들이 간선으로 뽑은 대통령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챈슬러, 수상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국회의원들 전부 모아서 찬성표 모으면은, 사표 빼면은 1,400만 표 좀 넘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1,600만 표 이상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독일의 제도로, 독일의 어릿한 제도로, 그 탄핵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면 헌법의 연원, 헌법제도의 비교법적 파악, 고찰, 이런 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제대로 고찰도 안 하고 그냥 제도 있으니 어쨌거나 이 대통령 싫으니 쫓아내겠다는 식으로 한 탄핵입니다. 거기서 한 걸 가지고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인 양 모래 위에 쌓은 성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특검하고 또 특검하고. 아니, 이제 질리지도 않으십니까? 내란 특검. 라임이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철저한 수사해야 된다고요. 저도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그런데요, 철저한 수사와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꼭 특검이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엉성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엉성한 사법 시스템 망가뜨린 게 누굽니까? 보안 수사권으로 조차도 필요 없다 하면서 국가 사법 시스템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러고 나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법 시스템을 못 믿겠다. 그러니 나는 꼭 특검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싫으시죠? 검찰 싫어서 검찰 없애지 않습니까? 공소청 만드셨지 않습니까? 공소청도 썩 안 내키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소청이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철저한 수사 못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 검찰청 없애시고요. 공소청도 하지 마시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만드십시오.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다 특별검찰청에서 하십시다. 그리고 특별검찰청이 앞으로 수사와 기소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꼭 부탁드리니 그리 해주시기를.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국민들 다 좋아하실 겁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이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최상병 중요하고, 네. 윤석열, 김건희 특검 중요하고 다 중요하니 우리 그래서 특검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 다루듯이 내 사건도 다뤄주니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모든 거 검찰청도 없애시고 공소청도 없애시고 특별검찰청을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다른 민주당 의원님께서 무제한 토론하시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과 특검보 숫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파견 검사가 안 올라 그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특검과 특검보의 숫자가 부족해서 사람도 더 불러와야 되겠고 130에서 150으로 더 불러와야 되겠고 검사가 안 오니까. 그리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한번 또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검사들이. 안 올만 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가 바보겠습니까? 자기도 법 공부했는데 수사하면 어찌 될지 뻔히 아는데 자 결과를 못 내놓으면 수사 제대로 안 했다고 괴롭힐 거고 제대로 해놓으면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법을 뒤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뒤틀어 놓으면 자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갑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정권 바뀌면은 내가 또 이 특검이 누구 감옥 보내고 누구 감옥 보내시 나를 감옥 보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그거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에도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지나면, 세월 지나면은 내가 섣불 들고 불에 뛰어든 짓을 했구나 이래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안 오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제가 메모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 강조를 드리죠. 천천히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은 또 제가 좀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날치기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날치기는 괜찮고 특검은 작은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했죠. 물론 헌법재판관이 그랬습니다.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했죠. 대상이 바뀌고 진영이 바뀌니까 태도, 말 다 바뀝니다. 이번에 해군 장병 한 명이 바다에서 순직했습니다. 그 해병 순직할 때 대통령이 뭐 했는지 분초 단위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진실이 중요하고 그때는 그렇게 촘촘하게 다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뭉개도 되는 걸로 됐습니까? 그 원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균형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끝까지 밝혀서 진실을 찾아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그러면은 지금 선거법 특검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실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착같이 찾아내야죠. 그것도. 국민의 참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또 말씀은 안 하십니까?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하시면서 보안 수사권은 또 없애도 된답니다. 도통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 철저히 하려면은 검사한테도 수사권 주면 되죠. 오히려요, 특검을 하지 마시고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원복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검사들에게 수사권 100%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수사 철저히 될 겁니다. 왜 특검을 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100% 원복을 시켜놓으면 검사들은 상설 조직입니다. 항상 할 겁니다. 특검은 민주당에서 인정하시듯이 임시적이고 잠시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하는 거는 항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일시적으로 특정 사건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려면 검찰의 수사권 100% 돌려드리십시오.